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8세 여성입니다. 최근에 제가 겪었던 드라마 같은 일화 때문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들에게 뭐라 특별히 재밌게 털어놓을 만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평범하고 큰 굴곡 없이 고만고만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도 유순한 편이에요. 지금 결혼한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만났고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대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자마자 당장의 생활비가 어려워질 지경에 이른 거죠. 당시 남편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여서 변변한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해요. 부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은 한 달 생활비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그걸로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으로 충격을 크게 받으셔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황장애와 불안장애가 심해지셨다고 해요. 집에 혼자 계실 때면 밖에서 누가 본인을 위협하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시고 불안 증상의 두려움 때문에 외출도 못할 지경이었다고요. 집 밖을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니 경제활동을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결국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제 남편은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 일도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그나마 살고 있는 20몇 평짜리 집 하나 가진 게 전부였는데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나중에는 전기가 끊기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요. 남편은 집 담보로 빚을 내고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집 바로 근처에 핸드폰 수리 사업을 내게 되었대요. 앉아서 작업만 하면 되는 것이니 본인 몸으로 애쓰기만 하면 큰 장소도 필요 없어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일이라고 생각됐대요. 그렇게 시작한 작은 사업으로 생활이 되기 시작하고 어머니도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시게 되었다고 쑥스럽게 고백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무척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일어선 남편의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맡겨보아도 되겠다 결심이 섰죠. 그렇게 남편과 시작한 신혼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딱 그대로였어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생활이었죠. 적당히 아끼며 적당히 소비하고 저녁이면 바퀴벌레 한 쌍처럼 붙어서 영화도 보고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너무 늦지 않게 예쁜 아이까지 생겼어요. 딸이 태어나던 날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정이 무너질 뻔한 힘든 과거가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지금 자기가 이루고 있는 것들이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무척 행복했어요. 저런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어떤 여자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저희 집을 마련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 바로 옆동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좋은 학군, 좋은 새 아파트, 저도 왜 욕심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 한구석에 홀어머니가 늘 근심거리였다는 걸 알고 있는 저였기에 주저없이 그곳으로 마련하자 배려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마워하는 얼굴을 보자 저 역시 너무 뿌듯했고요. 이 정도면 내 인생 잘 꾸려가고 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른다는 말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일상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도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밀린 빨래까지 돌리고 그러고 나서 딱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할 때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여보, 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나 지금 어머니 댁에 가고 있어. 이 시간에? 가게는? 미애야, 놀라지 말고 들어. 왜 그래 무섭게. 나 사실 여동생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안해. 가서 설명할게. 집에서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께 들렸다가 바로 갈게. 여보! 일단 끊을게. 여보! 전 황당하게 끊어진 핸드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시댁에 당장에 달려가 볼까도 했지만 일단 기다려달라는 남편의 부탁이 귓전에 맴돌아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금방 온다던 남편은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믿기가 힘들었어요. 오전에 잠깐 이야기한 대로 남편에게는 사실 오래전 연을 끊고 살았던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정 형편이 많이 어려웠을 때 남편의 여동생, 제 시누이는 대형 항공사의 승무원이었다고 해요. 당시 제대로 돈을 버는 사람은 시누이가 집안에서 유일하기도 했고 승무원의 월급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시누이가 동아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이기적이게도 그런 상황을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았대요. 한창 꾸미고 싶기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시누이는 구질구질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놔둔 채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당시 가족의 상황이 버티기 힘들었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남편은 그런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 동생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그 시누이가 갑자기 어머니 댁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홀몸도 아니고 우리 딸보다 2살 많은 아들까지 데리고서요. 그게 말이 돼? 이게? 미안해. 미안하다니.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그 여자, 아니, 당신 동생은 그럼 남편은? 결혼은 한 거야? 그렇게 집을 나가고 어린 나이에 음식점 매니저랑 결혼을 했었나 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어머니를 찾아온 건데? 그게 대답해. 남편이랑 이혼을 한 모양이야. 오랜 기간 부부 사이가 좋지 않기도 했고 사는 게 막막해져서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난 것 같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미애야, 미안해. 나도 동생과 이렇게 재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게 있었어요. 무슨 말을 듣는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고 정신이 좀 없었죠. 그런 저를 남편이 일으키고 물 한 모금을 가져다 준 후에야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게 뭔데? 어머님 댁에서 살 건가 봐. 아들이랑? 당장에 벌이도 없고 나이도 많고 경력 공백이 있어서 승무원으로 복직도 힘든 상태인 듯해. 어머니 생활비 온전히 우리가 챙겨드리고 있잖아. 당신 동생의 여동생까지 거기다 아들도 있다며 어떻게 생활을 하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이야기를 조금 하다 온 건데 걔도 살아갈 대책이 없어. 일단 밀고 들어온 거더라. 자기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난 몰라. 모르겠어.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미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가정사를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찌하겠어요.
이제서 사기 결혼이라고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결혼을 모를 수도 없고 말이에요. 화가 나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남편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들게 일어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생에게 느꼈을 배신감이 큰 상처였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없이 앉아있는 남편이 안쓰럽고 처량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단 가서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새로 생긴 시누이가 어떤 사람인지 나도 봐야 하지 않겠냐고요. 다음날 아침 저희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자 어머니 댁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작은 집 거실 한가운데는 트렁크 2개가 열려져 있고 물건들이 난잡하게 꺼내져 있었어요. 물건들 사이사이로 길을 찾아가야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한쪽 구석에는 새로 생긴 조카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하나 든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소파 위에는 막 잠이 깬 눈을 비비며 시누이가 엉거주춤 일어나고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 시누이가 어제 마신 소주와 맥주병이 넘어져 흐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언니. 이게 집꼬라지야?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애 아이스크림을 먹이고 있고. 어제 늦게까지 이야기하느라 짐 정리할 시간이 없었잖아. 술 마실 시간은 있고. 왔니? 방에서 시어머니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나오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시누이와 목인사만 주고받고 있었고 남편이 자리에 앉아 어제 못한 이야기를 마저 해보자고 하며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혼은 완벽하게 끝난 상태이고 아들은 학교를 다니려면 어머니 댁으로 전입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당장에 생활비가 하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으니 오빠와 엄마가 본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당장 혀 깨물고 죽더라도 사는데 미련이 없다는 이야기 등을 시누이가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기가 찬 표정이었고 시어머니는 딸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경악하는 표정으로 말리기 바빴죠. 일단 애 학교가 있으니 전입신고부터 해. 그리고 이 좁은 집에 얹혀 살 생각이면 짐 정리부터 해. 이게 뭐냐 대체. 옷장 하나 없는데 옷 정리를 어떻게 해? 엄마가 좀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당분간은 방이 없으니까 네가 소파에서 자고 애는 엄마랑 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을 알아봐. 네 생활비까지 대줄 여력 솔직히 없어. 네가 했던 짓거리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와서 네가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못 해주겠다고 하면 죽을 거야? 야! 여보, 진정해. 저는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연신 미안하다며 울고 전화를 걸어 오셨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너무 큰일을 겪게 되면 차분해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이성적인 생각뿐이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 갑자기 나타난 시누이와 조카와의 동거 아닌 이웃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딜 가는지 일은 하는 건지 진한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가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워낙에 제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인지 대화가 통 없어서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문제는 집에 남겨진 조카였어요.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가 아이를 신나게 놀아주고 돌보아 줄 수도 없는 거고 심심해진 조카 녀석은 학교를 다녀온 후에 출근하듯 저희 집으로 오기 시작했죠. 조카는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인사나 식사 예절이나 뭐 하나 가르쳐 놓은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새로 산 우리 아이의 장난감을 함부로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사이좋게 놀았으면 속상하지라도 않을 텐데 이따 보면 꼭 우리 아이를 울리고 마는 거예요. 놀리고 약 올리고 뺏고.
조용하던 우리 집에 아이 울음소리, 짜증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이라면 혼내고 가르치기라도 했을 텐데 아이에게 한 소리 했다가 자기 엄마한테 이럴까봐 그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좋지 않은 남편과 시누이가 싸움이 날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남편과 조카의 관계였어요. 시누이를 보면 치를 떠는 남편은 이상하게도 집에 놀러와 있는 조카를 보고는 자꾸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피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한 건지 시누이를 꼭 닮은 조카를 보면서 자기 어릴 때 같다는 말도 종종 내뱉곤 하고요. 딸만 오기야 금이야 키우던 우리 남편은 조카를 마치 아들 대하듯 하며 귀여워했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큰 조카는 저희 남편을 보면 뒤집어질 때 좋아하면서 쫓아다니고 매달리고 난리가 났어요. 문제는 조카가 남편 때문에 제 딸을 질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품에 안겨있기라도 하면 멀찍에서 노려보고 그 사이로 파고들고요. 샘이 나서 툭툭 밀고 넘어뜨리는 장면도 몇 번씩이나 목격하게 되더라고요. 시누이에게 차가운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조카에게만은 한없이 넓은 이해심을 발휘해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여느 다른 가족들처럼 셋이서 자주 놀러 다니곤 했었어요. 계곡이든 공원이든 놀이동산이든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조카를 항상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이 쉽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매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둘이다 보니 정신적인 부분도 체력도 2배가 드는 건 당연하고요. 들어가는 입장료, 식비 등등 경제적인 부분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시누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늘 함께하지 않았고요.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도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이 치솟았어요. 그때부터 평생 싸움 한 번 없던 우리 부부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다녀야 돼? 한두 번도 아니고. 이해해줘. 어린데 불쌍하잖아. 주말에 혼자 할머니랑 뭐 하겠어. 아니, 그렇다고 매주 이런다고? 거기다가 애 엄마는 뭐 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맡겨놓고 한 번이라도 이번 주는 제가 볼게요. 말 한마디가 없어? 오죽했으면 나도 인연 끊고 살았겠어, 미애야. 나도 답답해.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계속해서 이렇게 조카 데리고 다니고 못하겠어. 아니, 여보. 당신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 냉정?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당신 조카 몰래 우리 민지 때리고 하는 거 알아 몰라? 지금 당신 그 동정심 때문에 피해보는 건 나랑 당신 딸이라고.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늘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죠.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혼자 남겨진 조카를 놔두고 우리 식구끼리만 뭉쳐다닌다는 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대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받기까지 이르렀죠. 저녁 먹었니? 여보세요? 예, 엄마. 저녁 잘 드셨어요? 그냥 있는 거 먹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이번 달에 여유가 좀 되니? 무슨 일이세요? 그게 준석이가 아파해서 오늘 치과에 데려가 봤더니 충치가 많더라고. 치료비가 얼추 다한이 50만 원이 넘게 나오겠던데. 아니, 애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달고 살고 하는데 충치가 생기지. 아니, 엄마는 뭐 한다고 애 그런 거 안 챙긴대요. 애 엄마는 뭐 한대요? 걔야 어디서 뭐 하는지 늘 바쁘니. 엄마. 그래도 애 이는 치료해야 하지 않겠니?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엄마. 일단 알겠어요. 이번 달은 좀 더 넣어드릴게. 미안하다. 고마워. 통화를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았어요. 지옥 같은 이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조카도 남편도
어머니도 다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여기로 이사 오자고 했을까? 내 자신도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에어컨이 하나여서 불편하다. 너무 더운데 식구가 많아서 하나 더 사야 할 것 같다. 혹은 식비가 너무 많이 든다. 조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입을 옷이 너무 없다 등등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늘기 시작했죠. 시누이는 여전히 어디서 뭘 하는지 감감무소식이고요.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어요.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울고불고 죽고 싶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당최 어찌 다뤄야 할 줄을 모르는 입장이었어요. 답이 없는 일상의 반복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사단이 한번 났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방과 후에 조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조카와 우리 딸이 집에서 뛰고 노는 통에 안 그래도 복잡했던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차라리 집보다는 나가서 놀자며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내려갔죠. 조카는 놀이터에 오자마자 쌩하고 뛰어가 버리고 더딘 걸음으로 우리 딸이 오빠를 쫓아갔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밀려오는 피곤에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시어머니의 시누이의 조카까지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딸은 또 어때요? 조카 녀석의 등살을 피해만 보는 것 같고요. 애정이 담긴 눈으로 조카를 바라보는 남편 생각을 하면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도 없으니 이혼을 하자 엄포를 놓더라도 이사를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놀이터에 많은 아이가 있더라도 자기 아이 울음소리는 귀신같이 알아보게 되잖아요. 저는 벌떡 일어나 정신없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우리 딸이 주저앉아 울고 있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놀란 마음에 아이 입을 벌려보니 얼굴로 넘어지면서 이가 입 안쪽 살을 찢었더라고요. 딸 옆에는 조카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꾹 담은 입으로 멀뚱히 서 있었고요. 나도 모르게 빽 하고 거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 이 피 좀 봐. 그게... 준석이 너 동생을 이러면 돼? 어? 에이, 엄마 아파. 괜찮니? 들어가자.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저는 울고불고 하는 딸을 안아들고서 멀뚱히 서 있는 조카를 내버려둔 채 집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꾹 눌러 지혈을 시키고 상처를 살펴보니 막상 안쪽 상처가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입안이라서 피가 많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부어있는 부분에 얼음으로 찜질을 조금 시켜주고 보니 손바닥도 조금 까져 있어서 소독을 하며 딸아이에게 물었죠. 오빠 나쁘다, 그지? 우리 이쁜 공주한테. 나쁜 오빠야. 손바닥도 아팠겠네. 밴드 붙여줄까? 응, 아기 밴드 붙여줘. 엄마가 오빠 혼내줄게. 준석이 이 녀석을 그냥. 준석이 오빠를 왜 혼내? 우리 공주 아프게 하면 엄마가 다 혼내주지. 준석이 오빠가 안 나쁜데? 빨간 옷 오빠가 나쁜 건데? 무슨 소리야? 준석이 오빠가 나쁜 오빠 혼내준 거잖아. 엄마 바보. 민지야, 엄마한테 무슨 일이었는지 차근차근 처음부터 말해줄래? 상황인 즉슨 딸이 줄을 서서 그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저희 동네 놀이터에는 그네가 딱 2개뿐이라 그네를 타려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마침 줄이 짧아서 우리 딸이 얼른 가서 서 있었다고요. 그런데 빨간 티셔츠를 입은 남자아이 하나가 어린 딸 앞으로 새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황한 딸이 항의하자 빨간 옷을 입었던 남자아이가 네가 뭘 어쩔 거냐며 약을 올렸다고 해요. 그걸 미끄럼틀 위에서 보고 있었던 조카가 뛰어내려와 그 남자아이를 저지하려고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빨간 옷을 입었던 아이가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자
홧김에 우리 딸을 확 밀어버리고 도망갔다고 말이에요. 그 오빠 진짜 나빠, 그지? 그런데. 어머나. 엄마, 근데 우리 오빠는 어디 있어? 밴드 다 붙였다. 엄마, 잠깐 나가서 오빠 데리고 올게. 민지야,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딸에게 만화를 틀어주고 저는 정신없이 놀이터로 뛰어나가서 조카를 찾았죠. 얼핏 살펴보니 놀이터에서 조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놀란 가슴으로 정신없이 조카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죠. 조카는 미끄럼 아래 작은 동굴 속에서 시무룩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는 조카의 옷에는 딸이 흘렸던 것으로 보이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아마 닦아주려고 했던 것 같았죠. 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가만히 조카가 들어가 있는 동굴 옆에 함께 쪼그려 앉았어요. 거기에선 뭐해? 외숙모가 찾았네. 그냥 가요. 있잖아. 외숙모는 엄청 바보 같아. 오늘 준석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준석아, 외숙모가 미안해. 외숙모는 준석이가 먼저 지켜주려고 한 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오해하고 그래서. 준석이 속상했지? 아니요. 그리고 고마워. 준석이가 민지 지켜줘서 민지가 너무 고마워하더라. 외숙모도 너무 고마워? 외숙모는 나 싫어하잖아요. 조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자 가슴이 쿵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어린 게 뭘 알겠어? 라는 심정으로 어린 조카의 감정 따위는 헤아려 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 작은 꼬마는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준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외숙모도 사실 부족한 어른이야. 어쩌면 준석이를 처음 보기도 하고 아직 준석이를 잘 몰라서 외숙모가 실수했던 것 같아. 오해도 하고. 근데 이젠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 외숙모 사과 받아줄래? 그리고 이제는 외숙모도 준석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그만 미안하다고 해도 돼요. 일단 옷부터 갈아입자. 외숙모랑 올라가자. 저는 조카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조카도 사실 너무 어린 아이일 뿐인데 말이에요. 어쩌면 나는 이 작은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라요. 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전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카가 새로 갈아입을 티셔츠를 찾았지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집에서 마땅히 보이는 게 없었죠. 빨래가 한가득 쌓여있고 할 일도 많은 시어머니도 외출을 하신 건지 빈집이 더 황량하게 느껴졌어요. 조카가 왜 매일 우리 집에 찾아온 건지 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어서 아직 정리가 덜 된 시누이의 여행 가방을 뒤졌어요. 다행히 준석일 것으로 보이는 티셔츠 하나를 집어들고 나니 여행 가방 한쪽 구석에 반쯤 열어진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어요.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들춰보니 세상에나 그 안에는 어디선가 얻어서 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제 결혼식 청첩장과 우리 딸 것으로 보이는 돌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계속 살피고 있었던 건가? 반지 옆에는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렴 고모가 라고 적힌 짧은 메시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미처 전하지 못한 건지 몇 번을 접었다가 핀 건지 꼬깃꼬깃한 그 메시지 옆에는 우리 남편에게 쓴 듯한 편지도 한 통 들어 있었어요. 오빠, 미안해. 할 말이 많은데 막상 이렇게 적으려니 어렵네. 변명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 그때 어리고 힘들었었는데 혼자만 도망쳐버려서 미안해. 사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건 아는데 그래도 이 말 전하고 싶었어.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추신. 새언니 예쁘더라.
신우이가 우리 몰래 결혼식도 왔다 갔던 것이었어요. 작은 상자 안에는 우리 딸에게 주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분홍 양말과 어머니 것으로 보이는 비타민도 함께 있었고요. 엄마 건데? 알아. 준석아, 이걸로 갈아입자. 티셔츠 벗자. 네. 준석아, 준석이는 여기 오기 전에 삼촌이랑 외숙모랑 있는 거 알았어?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빠 같은 삼촌이 있다고. 삼촌은 아빠보다 더 큰 아빠라고.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예쁜 동생도 있댔어요. 그래서 나보고 무조건 잘 지켜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켜준 거네? 동생이 맨날 예쁘진 않아서 좀 실망했는데 그래도 다른 애가 괴롭히니까 화가 났어요. 내 동생인데. 저는 조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쩌면 난 새로운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먼저 마음의 벽을 높게 세우고 타인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것일지도요. 전 조카를 챙겨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니 댁에서 가져온 상자를 내밀었죠. 시큰둥하게 상자를 열어보면서 남편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물론 그 편지와 선물 하나에 오래된 앙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랜 시간 가족을 버리고 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줄만 알았던 동생이 반성했고 또 사과하려고 시도하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되자 조금은 섭섭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죠. 미움이 너무 커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기회조차 남기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됐는지 남편은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희 가족은 그날 저녁 삼겹살을 잔뜩 사서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일찍 퇴근한 시누이가 뻘쭘히 저희 가족을 맞이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헐레벌떡 나오신 시어머니가 바뀐 남편의 분위기에 솔깃하시며 연신 저에게 귓속말을 건네시고요. 푸짐하게 차려진 저녁상을 빙 둘러앉은 식구들 사이로 남편이 소주를 한 잔 따라 시누이에게 건넸어요. 멋쩍은 듯 그걸 바라보던 시누이가 잔을 받아들었고요. 저녁 같이 먹는 거 처음이네. 난 널 쉽게 용서하지 못할 거야. 알아. 그만해. 뭘 알아. 네가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상상이 돼? 여보. 잘 들어. 그래도 네가 내 동생이라는 건 변하는 건 아니야. 시누이가 놀란 눈으로 멍하니 있다가 감정이 복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전 말없이 시누이 등을 두드렸죠. 우리는 그날 처음 시누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시누이는 허영에 들뜬 삶을 꿈꿔왔다고 해요. 부끄럽지만 구질구질한 가족은 다 잊고 본인만이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 컸었다고요. 그러다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한강변의 멀끔한 집에 살고 있는 이혼한 전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전남편은 제법 규모가 있는 음식점의 매니저였는데 허우대도 멀쩡하고 시누이가 원하던 허영을 웬만큼 풀어줄 수 있는 남자였다고 결혼을 성급히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불화가 없었대요. 두 사람 모두 벌이가 있는 상황이었고 성인 둘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에 승무원을 그만두게 되자 불화가 생기기 시작된 거예요. 외제차는 부담스러운 할부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살고 있던 집도 월세 집이었고요. 음식점 매니저의 월급으로는 분수에 맞지 않는 모래성 같은 생활이었던 거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시누이의 전남편은 무책임하게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당연히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요. 아이를 키우려니 모아둔 돈도 전부 써버리고 월세 보증금까지 바닥이 나버리고 생활이 막막해져 왔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남편은 일하던 음식점에서 관리하던 주류를 뒤로 몰래 판매하다 걸려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게 되었고 감옥에 갔고요. 이혼 후에 삶이 지치고 싫어져서 아이와 죽을 결심까지 해봤지만 그마저도 용기가 없어서 해보진 못했고 죽을 용기로 가족을 찾아보자는 마음에 시어머니 댁에 찾아왔던 거더라고요. 힘든 와중에도 태어났다는 조카 돌반지 하나는 해주고 싶었어. 차마 전해주진 못했지만 미안해. 용서해줘 오빠, 엄마. 바보 같은 기집애. 미안해 진짜로. 남편도 시누이도 눈물이 터졌어요. 그걸 바라보던 저와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저녁 우리 식구들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쌓았던 벽을 조금 허물었어요. 물론 모든 아픔이 씻은 듯 다 사라지려면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외출이 잦던 시누이는 골프장 캐디로 취직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힘들고 배울 게 많아서 혼도 많이 나고 실수도 많았었는데 본래 승무원이기도 했었고 서비스직에 종사하던 가닥이 있어서인지 금세 적응을 잘했다고 해요. 지금은 우수 캐디 명단에도 올라가고 손님들 반응도 좋아서 보람도 느끼고 벌이도 나쁘지 않게 생활을 꾸려가고 있고요. 저 역시 조카를 남이 아닌 내 가족처럼 키우기로 마음을 먹고 나서는 혼도 내고 칭찬도 하고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처럼 조카를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똑똑한 녀석이라 그런지 예의범절도 금방 익히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요.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보인다는 말처럼 처음에는 밉기만 했던 조카가 이제는 진짜 제 조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딸과 조카가 다툴 때도 예전에는 그저 모든 게 조카 탓으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그저 애들이 놀다 싸우려니 하고 중재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사이좋게 두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참 잘됐다 뿌듯하기도 하네요. 혼자여서 외로웠던 우리 딸아이가 오빠 오빠 하고 조카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 고마운 마음도 들고 든든해지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는 조카가 학교길에 꺾은 민들레 하나를 저에게 선물로 준 일도 있었는데 마치 아들 하나 생긴 것처럼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했어요. 저 역시 어딜 가서 뭘 먹거나 살 때 딸뿐만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조카 생각도 함께 나네요. 우리 준석이가 이걸 잘 먹지, 이거 입으면 편하겠다 하곤 말이죠. 우리 가족은 아직도 여전히 노력 중이에요.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또 미움도 컸던 만큼 서로가 더 많이 애쓰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함께 식사하면서 웃을 수도 있고 서로의 안부도 진심으로 챙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점점 더 막역해질 것을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기 전에도 행복했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긴 이후에는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진짜 행복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을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